그러면 올해부터는 수소 관련돼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불과 몇 년 이후에는 지금 2차 전지 분야처럼 수소 관련된 기업이 엄청 확장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제 수소인데요. 최근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수소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수소 산업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수소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투자자분들도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IRA 법안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수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지금 기술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전력의 관리가 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 모든 전력들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 통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원자력, 우리가 1.5기가와트 정도의 원자력 기준으로 한 8기에서 9기 정도가 추가로 지어져야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화력 발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탄소 중립 상황에서. 그럼 태양광과 풍력을 지어가지고 담당을 할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을 그만큼 8기, 9기를 지으려고 하면 사실 반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중에는 이 수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기술혁명의 핵심은 전력의 관리가 될 거고, 그게 반도체가 됐든 뭐든 생산시설을 지을 때는 이제 전력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소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캐펙스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발전이 투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문제점이 출력 변동성입니다. 전력 생산이 남을 때는 많이 남고 부족할 때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 보면은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과 전기 수요를 보면, 저희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수요를 많이 하는 시점은 밤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때는 태양광 발전량이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저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남는 전력은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는 계속 흘러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ESS가 태양광하고 밀접하게 같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저장하기 위한 이유로 수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가 물론 2차 전지 통해서 잘하고 있지만은 전기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차라고 해서 트럭, 뭐 큰 규모의 차, 혹은 이제 기차, 트램, 뭐 항공, 이런 쪽은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수연료 전지라든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력을 운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값싼, 우리나라보다는 중동이나 그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력 단가가 훨씬 나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전기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전력의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게 재작년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수소가 중요한 이유이고요. 이 상황에서 수소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가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소를 생각을 했을 때 먼 미래로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달성되는 시점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직은 수소를 생각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IRA 법안에서 처음으로 수소가 세제 혜택이 당겼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생산 1kg에 최대 $3의 생산 세액 공제를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수소를 생산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정 수소라고 하는 부분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 이미 그린 수소가 블루 수소보다 싸지는 시기가 23년에 도래한다고 해서 가장 많은 투자가 중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8년 정도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게 최대 한 3년 정도는 단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에는 페리티가 달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수소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최근 글로벌과 한국의 수소 관련 정책 사항은 좀 어떤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IRA 법안이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3년부터 세제 혜택이 당기면서 생산에 대해서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한 게 가장 파워풀한 정책입니다. 여기에 앞서 유럽에서는 리파워 EU에서 23년에 재생수소 1000만 톤 생산 목표치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수소 생산 세액 공제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중동도 지금 앞서 비전 2030을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여기 에너지를 다각하기 위한 수소 관련된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과 한국의 지금 관계가 밀접하게 수소 쪽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오만 수소 프로젝트 한 8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콘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포스코 건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과 한국의 역할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중동처럼 연결되어 있는 국가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인프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소의 수요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수요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 모빌리티라든지 생산 시설에서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한 수소를 해외로부터 도입을 하겠다,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1번이거든요. 수소 관련해서 상용차 중심으로 확산을 하겠다. 이 대규모 수소연료 전지 발전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장과 운송과 관련된 부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 저장 운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관련된 이제 수소 충전소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국가 기반 기술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연료 전지를 만들 때는 수소차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관련된 전문 기업들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21년에 30개 정도의 전문 기업을 2030년 600개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소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작은데 이거 불과 몇 년 이후에는 지금 2차 전지 분야처럼 수소 관련된 기업이 엄청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면은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게 될 것인데 2030년 그런 방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국가, 우리나라 차원의 정책 방향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소 산업 좀 피부가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할 수소 관련 분야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수소가 와닿지 않는 부분은 한국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것도 힘들고 수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 발전이 성장을 하면서 수소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신재생 발전 투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좀 늦었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데이터 나온 바에 따르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2050년 기준으로 수소는 2,700만 톤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전력 쪽에서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쪽으로 수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공급량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정부의 방향성은 해외 수입이 거의 8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은 이런 수조원회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비중이 20%도 안 된다는 거고 이미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관련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주목을 하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소 밸류체인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 좀 더 주목해야 될까요? 수소 밸류체인은 수소를 생산을 하고 이동을 시키려면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가져와서 충전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렇게 분야로 구분을 하고요. 이걸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구분을 하는데 업스트림 수소를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이 수소 생산 분야는 한국은 약하고 앞서 정부 방향성에서도 수소 생산 비중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장과 운송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수입을 해와서 활용하는 분야에는 수송 쪽에 활용을 하거나 건물용 그리고 발전용의 수연료 전지 발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생산 쪽으로 말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천연가스 통해서 나온 추출수소, 이런 수소를 저희는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게 되면은 블루 수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은 탄소는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가 청정 수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전기를 가지고 이 수전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전에 대한 기술력이 현재는 한국이 부족하고 이걸 통해서 발전 원가가 많이 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글로벌에서는 이쪽 수소연을 통해 그린 수소의 단가가 2030년에는 킬로그램당 2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2.5달러까지밖에 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수소 경제성이 나오려면 2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수소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소를 쓰는 게 이런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더 싸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수소연을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과 운송 분야 그리고 활용 분야에 국내에선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를 좀 저장하고 운송해지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기체, 네. 수소 그대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네. 액화 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액상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음.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가 측면이나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가져온다라고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운송을 했을 때는 이 기체 부분은 파이프라인 통해서 네. 옮기는 건데,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해외 쪽에 수입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 액화 관련해서는 튜브 트레일러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쪽에 이제 탱크, 튜브 트레이는 일진 하이솔루스와 같은 업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입을 운송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조선, 선박을 통해서 이 탱크로를 만들어가지고 운송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관련된 조선 업체와 이런 대기업들,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린 수소 밸류 체인을 설명을 드리면 액화를 시키든 액상을 시키든 방식은 결국 터미널을 통해서 이걸 액화를 시킨 다음에 수출을 하게 되고, 선박을 통해서 수송을 하게 되고, 그거를 수입을 했을 때 터미널을 통해 담고 그리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LNG하고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천연가스 수입을 해올 때 이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가스를 정제를 해서 LNG 이제 수출 터미널을 통해서 선박으로 이송을 시키고 수입 터미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도 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 터미널과 조성과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옮기는 과정에서의 탱크 라는 부분입니다. 이 수소 운반 기술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암모니아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암모니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운송 생산 단가를 보면 암모니아 킬로그램당 8달러 정도 수준이고, 액화 수소는 한 17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더 떨어지게 될 텐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암모니아는 여기서 10분의 1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액화수소도 물론 1달러 정도 수준과 떨어지겠지만은, 액화수소의 단점은 이 장비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게 기술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보다는 현재 대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및 국가가 중동과 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주요 기업별로 좀 수소 산업 추진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제가 국내 대기업 8개 대기업 중심으로 수소 사업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호를 표시한 부분은 먼저 세모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네모는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별표로 체크를 했습니다. 별표 현재 세 군데 지금 있는 거죠. 현대차는 모빌리티 쪽 수소차 분야 글로벌 좀 잘하고 있고, 두산은 연료전지 수소 발전 분야, 효성은 선박, 수소탱크, 특히 수소탱크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반원이 치러져 있는 부분은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SK 경우에는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글로벌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생산하는 분야에서 합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현대중공업과 SK가 있고요. 이 저장 쪽으로는 두산, 효성, 롯데가 합작 회사를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쪽에 합작 법인을 하는 이유는 이 관련된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관련 그 업체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현대중공업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몇 군데 설명을 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역할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됩니다. 작년 초에 사우디나 UAE로부터 이 수소 관련된 협력을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삼성물산은 향후에 수소 플랜트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 쪽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같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우디 UAE뿐만 아니라 최근 오만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즉 중동에 저희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거기에서 이 수소를 만들게 되면 그걸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국내로 수입을 해오고, 그 수입해온 부분을 또 활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삼성물산의 역할은
그 수입을 하는 물류를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인프라를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수소를 가지고 모빌리티 쪽에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크고요. SK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SK는 전기차 분야도 열심히 하고 있고 SK ENS 통해서 생산 설비, 뭐 에카 플랜트, 뭐 수연료 전지까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수연료 전지의 강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뭐 수소 해상 풍력, 신재생 쪽으로 수소 터빈까지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효성의 경우에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생산, 그리고 수소 충전소까지 담당을 하게 되고 글로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저희가 수소를 얘기할 때 효성 첨단 소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소 탱크를 만드는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인데요. 이 탄소 섬유를 캐파를 계속 늘리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현황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사실 그 기업들을 수소 관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워낙 대기업이고 너무 사실 굵직하죠. 관련 뭐 비중이 작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좀 핵심 될 만한 소수 기업을 정리를 해왔는데 수소는 저장과 운송 그리고 활용 분야로 구분을 해서 국내에는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저장 운송 쪽보다는 활용 쪽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장 운송 쪽에서는 암모니아에 좀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거를 롯데그룹 차원에서 롯데정밀화학이 담당을 하게 됐을 때 유심히 보실 부분은 롯데정밀화학이 될 것 같고요. 이 탱크를 만드는 쪽에서는 탄소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저장 탱크에 롯데케미칼이 향후에 캐파를 좀 본격적인 양산을 했을 때 크게 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다 EPC로 지어주는 회사가 DYPNF가 될 것이고요. 설비 회사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년 전, 10년 전에 2차 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에코프로 BM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말씀드리는 분야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분야입니다. 멤브레인 MEA 촉매층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배터리에서 소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죠. 네네. 그래서 소재는 무조건 일본 양극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은 기술력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이며 성능을 결정하는 소재이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MEA나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EA와 멤브레인을 합치면 스택이 되고요. 이 스택을 또 다른 걸 합치게 되면 수연료 전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과 MEA가 핵심인데 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비나텍 그리고 멤브레인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이 비나텍의 경우에는 스택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MEA를 만들기 위해 또 핵심 소재는 촉매층입니다. 백금 촉매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잘 미세하게 가공을 해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이게 마치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혹은 저희가 리튬을 어떻게 가공을 잘 하느냐, 리튬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느냐 이런 업스트림 단에서의 소재, 기술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나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 연료전지 분야 활용 분야에서는 뭐 차기에 2차 전지 쪽에서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 기업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수소는 정말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의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테마성이라고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내고 있고 비나텍도 일부 매출을 뭐 내고 있지만은 전체 올해 매출 한 8,900억 중에 수연료 전지가 한 150억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20% 정도 되지만 아직 매출 비중은 150억 정도 수준인데요. 이처럼 아직까지는 성장 초입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신재생에서 풍력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뭐 핵심 기업을 사실 선정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기술 트렌드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좀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핵심 기업을 좀 꼽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기업들 위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 시장 대응할 때 좀 투자 좋은 한마디만 주신다면?
저는 앞서 방송에서도 좀 시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을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엄청 많이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드러나고 있는 악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너무 민감하게 매크로에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 혹은 섹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시점부터 시장의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은 이 매크로 지표에 많이 시장이 휘둘렸던 것 같습니다. 금리라든지 물가, 뭐 고용 지표 이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뭐 미국 시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따라서 한국 시장이 또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리고 환율 뭐 최근에 원화 약세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뭐 중국 경기가 회복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뭐 관심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전환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 매크로에 대한 영향도가 투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서 많이 약화되는 시점인 것 같다. 어쨌든 매크로도 좀 전환점에 있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많이 약화됐는데 이제 금리도 안정화되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민감했었던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이제부터는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이 매크로 관점 저희가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도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으면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앞서 한국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서 수출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품목별로 수출이 반등하는 품목은 이미 주가가 먼저 가게 될 겁니다. 1분기의 경우에는 이 수출에서 가장 좋았던 2차 전지, 전기차 분야, 그 자동차 분야,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건설기계나 전력 설비들이 1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주가도 미리 갔었습니다. 2분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수출 품목이 반등하는 게 확인될 거거든요. 반도체의 경우에서도 여전히 부진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은 주목하실 부분은 오늘 물론 반도체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게 민감도가 안 좋은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수출이 반등했을 때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업의 실적, 산업의 트렌드, 그 속에서 핵심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과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과 수소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태양광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손정우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